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주년을 맞아서 탄핵 1년 달라진 것과 달라져야 할 것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또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벌써 1년인가요? 이제 1년인가요? 느낌이. 저는 벌써 1년입니다. 아주 빠르게 지나갔다? 네. 장혜찬 씨는? 저도 1년이 이렇게 금방 지나갔나 돌아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죠? 네. 정말 세월 빨라요. 그러니까 소감부터 한 말씀. 우선 이게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보면 일상생활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제 탄핵 촛불을 드시고 그리고 조기 대선으로 정권을 교체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게 바뀐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은 얼마나 바뀌었냐. 이제 그렇게 돌아보는 지점이신 것 같아서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그런 내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 예, 저희 이게 슬로건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준비할 때고 이번 예산안을 통해서 그런 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앞으로 계속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면 내 삶이 정말 바뀌는구나. 예,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경제 구조, 민생, 삶이 변화한다. 1년 만엔 사실 어려운 일이긴 합니다만 네. 앞으로 거기로 가야 한다. 네. 장혜찬 씨는 소감? 저는 1년 전 이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당시 제가 국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공교롭게도 뭐 민주당 당직자분들 그리고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계시는 그런 민주당 분들과 함께 이 표결을 지켜봤었는데요. 발표가 난 순간 정말 의원회관이 떠나라갈 정도로 환호성이 의원회관을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무척 기뻐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으로 탄핵안이 가결됐었어야만 이 박근혜와 그리고 친박이라는 구체제의 보수 정치가 물러나고 새로운 보수의 희망이 싹 틀 수 있다고 봤었기 때문에 이 많은 보수적인 어떤 지지자분들도 탄핵에 대해서 환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수가 양분됐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근데 여전히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이 보수의 암흑기였다면 제가 보수 농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닥을 쳐야만 다시금 보수가 또 살아나서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했는데 오른쪽 날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건데 여전히 반성을 못하고 있고 바닥을 치지 못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고요. 이제 내일이면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상 친박 후보가 두 분이나 주요 후보로 출마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지만 그 탄핵의 실패를 공유한 정치인들은 여전히 반성하기보다는 또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보수의 재탄생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정부 여당과 진보에서도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만 함께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는데 이 보수의 균형추가 너무나 망가져버린 현실이 1년이 지나서도 그대로인 상황이 저로서는 좀 많이 아쉽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국 보수의 현주소 앞으로 미래 부분도 이따가 잠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제 촛불 민심을 받아 새로 출범한 정부, 현 정부는 이제 스스로 그렇게 자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촛불 민심의 요구가 지난 1년 동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좀 이행이 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문제인지 그 얘기를 좀 먼저 집중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께서 좀 말문을 열어주시죠. 처음에 촛불의 요구는 이제 국정농단 세력을 심판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점점 촛불이 심화되고 시민들이 스스로 토론에 참여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구호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이 이게 이제 단지 박근혜의 권력 사유화의 문제로 인지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그걸 가능하게 했던 구조가 뭔가에 대한 인식으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볼 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면서 원한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깊은 개혁. 그거는 제도 개혁뿐만 아니라 문화 자체를 바꾸고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태도까지 바꿔야 한다.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까지 온 거 보면 우선 이제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국정농단 세력을 떠받쳐줬던 정치 세력은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자유한국당의 변화가 뭐 거의 불가능한가?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원내대표 나오신 한 분 한성교
의원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라고 불렀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거를 뭐 공공연히 얘기했는데 중립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그 제가 이렇게 약간 기만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말은 그러니까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한 14%에 여전히 기대서 활로를 찾으려고 하고 또 어떤 분이 잠깐 얘기하던데 문재인 정부가 곧 실수할 거다. 예. 예, 그러면 이건 이제 보수의 재건은 되게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여전히 국회와 정당은 바뀌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와 정당을 근데 강제로 바꾸게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최재성 정발위원장이 이긴 정당이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와 함께 이제 정당 구조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특이한 현상인데 예. 그게 더 많이 하부 당원들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개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움직임을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고 또 정당 중에서도 민주당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예전에 여론조사를 해보면 당으로 저희를 안 보셨어요. 너무 분열되고 싸우니까.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1년 동안 안정되어 있어서 지지도가 좀 안정도로 나오죠. 지지도 역시 그 안정감을 반영한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예. 국정농단과 적폐를 가능하게 한 구조인 정치 세력이 안 바뀌고 있다. 네. 그 점을 지적하셨나요? 제가 한번 1년을 조금 평가해 보자면요. 뭐 대체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선 사람에 대한 심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뭐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그리고 최순실 씨, 장시호 씨 같은 경우 계속해서 구속 수감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고 얼마 전에 장시호 씨는 또 1심 판결을 받았죠. 재판받고 있죠. 네, 예. 그리고 또 최경환 국회의원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법원이 체포 동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뭐 구속 심사를 받게 되고 뭐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 따라서 구속해서 수사를 받게 되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MBC에서도 또 신임 사장이 선임되면서 앵커가 교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 적폐라고 지적받았던 문제들이 사람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적폐 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눠서 판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이 적폐 청산이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람만 바꾸는 게 아니라 누차 강조하는 것처럼 이 제도 개혁이 뒤따라올 때 예. 야당이나 보수 세력에서도 말을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민주당이 이제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선 급하니까 MBC 사장 같은 경우 바꿨습니다. 대소수를 집도한 셈인데 이 후속 조치로 방송법 개정안을 자신들이 야당일 때 주장했던 것을 받아들여서 좀 대승적으로 이 제도적인 개혁을 이뤄낸다면 이것을 보수 세력도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 이 제도 개혁까지 완성될 때 진정한 적폐 청산이다, 제도 개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꼭 방송법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야당일 때 초심을 가지고 제도 개혁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누가 감히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완성해 나가는 것이 이 촛불 민심을 받아들이는 완성해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도 개혁을 꺼내신 김에 방송법 문제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적폐 청산의 핵심 대상인 국정원, 검찰, 국정원과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 내지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등은 또 지금 야당이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국정원법 같은 경우는 또 국정원법이나 공수처 법안이 이제 쟁점 법안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그 현재 국회 현실상 야당이 뭐 찬성하지 않으면 이게 본회의에 올라가는 것조차 좀 어려운 현실인데 국정원법에서 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고 이런 부분이 개혁안으로 발의가 되었는데 그거 외에도 외부에서 국정원을 좀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은 또 법안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발목 잡을 게 아니라 국민들 보기에 정말 지금 위기의 자유한국당입니다. 지방선거 그리고 3년 뒤에 총선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의 자유한국당인데 국민들 보기에 납득할 수 있는 개혁안을 먼저 제시해야지 단순히 정부가 지금 개혁하겠다 해서 발목 잡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검찰 권력 비대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뭐 황운하 울산 지방경찰청장 그리고 박찬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본인들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 검찰에게 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차관급 이상 대우를 받는 검사장들에게 차관급 이상 대우를 해주는 것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검찰 특활비가 예. 사적으로 유용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꼭 공수처만이 저는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또 보수정당이 뭐 바른정당이나 야당인 국민의당이 좀 성실한 대안을 내세우면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희 전 의원. 일단 방송개혁에 관련해서는 적폐 중에 하나가 이제 공영방송 장악이었거든요. 이제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꾸 자유한국당 쪽에서 이거를 이명박 시대에 정현주 사장을 몰아내고 방송을 장악하던 것과 비교하는데 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이제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이 파업을 통해서 이제 이게 그 문제되는 이사와 사장들을 쫓아내는 거고, 이번에 보면 이게 국가기구라는 게 그런 이제 파업의 요구가 정당하다면 받아들여져야 되는 거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 선임 결과를 놓고 그럼 과연 정부 여당이나 민주당이, 정부나 민주당이 흔쾌하냐, 지지자들이 만족하냐,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최승호 PD가 PD 저널리즘 만든 분이고, 예.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기 때문에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하다 보면 우선 사실 보도를 하고 그리고 권력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권력이 아무래도 현실 권력 비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지지자들은 지난 9년 동안 방송 장악의 그 폐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런 기계적 중립 원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이 부분은 이제 저는 뭐 방송법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절대 의결 정족수, 뭐 사장, 이사 3분의 1로 뽑는 거 저는 늘 반대해 왔습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았으나 그게 답은 아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도 방송법 바꾸자는 거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논의 과정이 너무나 지난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뭐 방송법 개정 이후에 KBS 사장이 그만두겠다. 이런 게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는 거다. 그래서 방송법은 논의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분산하냐. 근데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게 상설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 뭐 이런 거 공약했고 특별감찰관 제도를 시행했거든요. 시행했죠. 예. 그리고 그게 그렇게 불완전했지만 결국은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국정농단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예. 그게 무엇이든 저는 특별감찰관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는 논의로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혼자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요. 지금 공수처법의 핵심이 홍준표 대표 말하자면 뭐 충견을 풀어놓고 이제 맹견을 풀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 탄압이 될 거다.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공수처법에서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자는 겁니다. 저는. 예. 그래서 오히려 현실 권력, 예,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친인척, 뭐 그런 그 지금 집권한 세력을 주로 공수처가 담당하도록 예. 하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검사들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검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진짜 분통이 터진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래서 검사와 판사 등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 담당하게 하고 국회의원을 빼면 합의가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 네, 그렇게 해보고. 근데 국정원은 진짜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민주당 내에서도 그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부분. 그럼 이게 경찰이 대체할 수 있겠냐.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건 그만큼 이제 개혁이 어렵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오늘 정혜구 국정원 개혁위원장이 국정원장 임기를 아예 박아버리자. 임기제로 해보자. 3년 정도 해보자. 예, 이런 안을 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기가 보장되니까 조금 국정원의 독립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정말 얼마나 그 어려우면 저런 방안을 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정원 개혁에 대해선 저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최민희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렇게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같고 특히 공수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는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걸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약간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공수처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적폐청산이라는 게 또 제가 인적청산 이야기했지만요. 이전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로 지목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장 이제 낙하산 인사들. 대통령에게 잘 보이면 전문성 없이 임명되는 그런 문제들이 적폐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최근에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 여러 뭐 관련 논문이나 이 학위를 보유한 후보들이 대거 탈락하고 산학 시인이 이제 건경업 산학 시인이 이제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감정원 원장 같은 경우도 감정 업무와는 상관없는 이력을 가졌던 이 정기철 민주당 대구시당 노동위원장 출신이 이제 선대위 출신이거든요. 대선. 이분이 지금 내정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전히 낙하산이 있다. 이렇게 전문성과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이는 누가 봐도 이 낙하산 인사들이 여전히 임명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이전 정부도 똑같이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낙하산으로 가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전문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이제 뭐 전혀 뭐 친박 핵심들이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문제 제기를 할 때 그런 거를 문제 삼았습니다. 주로. 그리고 뭐 잘못된 것이죠. 이거는 뭐 전문성이 전혀 없는데 뭐 해당 분야에 가는 게. 그런데 우리도 과거에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경북 도당위원장 뭐 이런 그 도당위원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데 보냅니다. 감사로도 그런 거 알았지만 그 정도는 문제 제기를 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모든 게 잘못된 거죠. 그런데 저는 되게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 살았는데 어떤 선배가 그러면 다 굶어 죽니?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제기 타당하세요. 네. 인적 청산 작업은 사법 처리를 통해 재판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제도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로 가니까 방송 문제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내용적으로 더 토론해야 할 것들이 많다. 근데 지금 제대로 토론이 안 되고 있죠. 그게 이제 문제다. 지금 두 분도 약간씩의 시각 차이가 곧 세 대목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거기다 이제 장혜찬 씨가 하나 더 제기한 게 사실 낙하산 같은 거 이런 것도 과감히 근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변화라면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 전 의원도 그 방향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아직 좀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마지막 한두 마디씩 우리의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뀌는 식의 개혁으로 가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지 최민희 전 의원부터 한 말씀 해보시죠. 이번에 우리가 안 가본 길을 예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혁신의 개념을 내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복지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됐을 때, 책정됐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돈이 새지 않는 거. 거기서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제대로 돼서 내년에는 우리가 최저임금 보전분 이번에 자영업자 등 지원에 3조 원 정도가 책정되었을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3조 원이 마중물이 돼서 뭔가 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자영업자들이 진짜 최저임금이 나쁜 줄 알았는데 진짜 손님이 많아졌네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권력 사유화 부분으로 답답했던 국민들의 마음은 풀어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점수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남은 과제는 그런 거죠. 소득주도 성장. 이거 제대로 이거를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구현해내는 거. 그다음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진척해 보는 거죠. 안보까지는 오늘 가지 맙시다. 아무튼 소득주도 성장의 정착 내지는 뭐 성공 이걸 말씀하셨고 장혜찬 씨. 저는 이게 삶이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 관료주의 박근혜 전 정부에서 창조 경제를 말했지만 위에서 일방적으로 찍어내리는 목표였고 그에 따라 뭐 전국에 창조 경제센터가 들어서고 이런 관료주의적으로 계속해서 경제를 개발하고 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결국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박정희식
경제개발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데요. 예. 이거는 뭐 지금 정부의 책임을 묻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삶이 바꾸기 위해서 최근에 서울시 같은 경우 카풀앱 스마트 스타트업의 카풀앱을 규제했고 뭐 중고차 판매를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법안 같은 경우를 규제했던 신뢰들이 있습니다. 지금 외국 같은 데서는 구글이 이런 카풀 자동차 공유 경제 서비스에 1조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서 대대적인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관료주의 또 규제 위주로 이런 스타트업들 창의적인 혁신 산업을 일단 규제부터 하고 보는 문화가 뭐 이전 정권, 이번 정권 가리지 않고 관료 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확대하는 큰 정부의 방향성은 이번 정부의 방향이라 하더라도 이 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해서 혁신을 막는 이런 관료주의는 우리가 좀 뿌리쳐야만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삶이 바뀌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새로운 혁신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도 동시 진행해달라 그런 말씀. 그렇죠. 네. 탄핵 1년 맞아서 이루어진 것과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이런 주제로 잠깐 한 20분여 토론했는데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대목에 가니까 온통 토론거리네요. 하나하나가 다 토론거리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런 토론이 좀 정치권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